2021년 플래그십 G90의 2세대 모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차세대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에 그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독특한 디자인으로 제네시스만의 독창성까지 선보이며 빈약했던 디자인 아이덴티티까지 제대로 보완했죠. 직전 모델에서 예고했던 투라인 패밀리 룩을 그 어떤 라인업보다 과감하게 적용한 외관은 여러 개의 조각을 결합해 놓은 듯한 보통의 차들과 달리 곳곳에 절개선을 최대한 없애 마치 하나의 금속 덩어리를 깎아낸 듯한 유려함이 돋보였습니다. 특히 조개 껍데기를 연상시켜 클램쉘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후드가 큰 역할을 했죠. 휘라치와 헤드램프를 따라 자연스럽게 맞물리면서 전면부가 상당히 깔끔해졌고 더욱 심플해진 신형 엠블럼, 도어 핸들마저 플러시 타입을 적용해 차체에 숨기면서 돌출된 부위를 최대한 없앤 것도 차례보다 매끈해 보이게 만드는 디테일이었죠. 더욱 넓어진 오각형 크레스트 그릴은 속에 그물망을 이중으로 처리, 하단 범퍼와의 연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꽉 찬 느낌을 전달했습니다. 컨셉트카에서나 보던 가느다란 두 줄의 램프는 단 1세대 만에 신형 제네시스의 상징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았고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긍정적이죠. 측면은 뒤로 갈수록 우아하게 낮아지는 벨트 라인으로 럭셔리 세단다운 차분함과 약간의 무게감을 20인치대로 들어선 거대한 알루미늄 휠과 잘 다리는 수트에 칼주름을 잡듯 꼿꼿한 캐릭터 라인을 더해 보다 경쾌해졌습니다. 덕분에 전장이 무려 7cm나 길어졌음에도 둔한 느낌 하나 없이 전작에서는 기대하기 힘들었던 낮고 늘씬한 옆태를 자랑했어요. 헤드램프에서 뻗어나온 방향지시 등도 흔한 사이드미러 리피터보다 훨씬 멋스러웠고요. 뒷모습 역시 직전 모델과는 달리 한층 가뿐한 느낌으로 전면부에서 이어지는 가늘고 길게 이어진 두 줄의 LED 램프와 매끈함이 돋보였습니다. 다만 뒤로 갈수록 안으로 둥글게 말려드는 형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치보다 좀 작아 보였어요. 전반적으로 전작이 가지고 있던 보수적이고 중후한 이미지를 탈피해 젊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거듭났는데 보기에 따라 필요 이상 가벼워 보이기도 하다 보니 기존의 권위적인 플래그십을 원했던 소비자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세련미만큼은 모두들 동의했죠. 공개된 디자인에 관한 평가는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평일색, 디자인만큼은 독일 브랜드조차 앞선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제네시스의 신형 모델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주요 타겟이었던 중장년층은 물론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반응이 뜨거운 것을 보면 여러모로 독보적인 디자인인 건 확실해 보이네요. 동시대 플래그십 중 가장 젊어 보이는 외관과는 달리 실내는 가장 고풍스러워 보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강박이 느껴지듯 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감이 잘 안 잡히는 수입 플래그십 세단들과는 달리 눈에 익은 편안함이 느껴지는 구성으로 이전 모델을 타던 소비자들도 손쉽게 모든 기능을 조작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었죠. 고품질의 소재와 디테일이 돋보이는 단순하지만 심심해 보이지 않는 구성과 탑승객을 감싸는 앰비언트 라이트로 안정감과 포근함을 더했습니다. 전용 카트리지 방향제를 추가해 향기까지 신경 쓰는 등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탑승객을 위한 배려가 느껴졌어요. 나란히 배치된 두 개의 12.3인치 고화질 디스플레이, 근데 이것만 있으면 참 밋밋했겠죠. 쇳불처럼 우뚝 솟은 이 파티션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대중 브랜드와 프리미엄을 막론하고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어떤 브랜드의 어떤 모델인지 분간이 안 가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한옥의 우진각 지붕을 연상케 하는 이 작은 디테일이 G90과 다른 차량의 인테리어를 분명하게 구분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밖에 현대차 그룹의 최신 기술이 집약된 모델답게 이미 차고 넘쳤던 편의 장비도 몽땅 새 곳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터치스크린 방식의 공조장치, 필기 인식이 가능한 통합 컨트롤러와 다이얼식 기어 레버가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했죠. 그나저나 멋들어진 크리스탈 스피어 노브는 GV60에 쓰고 땡인가요? 또 차량 내 결제나 스마트키 없이 시동을 걸 때 필요한 지문인식 센서, 고스트 도어에서 더 나아가 차량의 모든 도어를 전동식으로 여닫을 수 있게 한 이지 클로즈, 풍부한 해상력을 선사하는 도합 23개 스피커에 뱅앤올룹슨 3D 프리미엄 사운드 등 해외 플래그십 부럽지 않은 편의 장비를 새롭게 갖춘 것도 분명한 세일즈 포인트였습니다. 안 그래도 운동장 같던 뒷좌석은 휠베이스가 늘어나면서 더 넉넉해졌고 개방감이 좋은 파노라마 선루프와 제대로 된 마사지 시트, 스탠다드 모델에도 들어가는 허벅지 및 발 받침대, 드디어 전동으로 움직이는 모니터 등 전작에서의 아쉬움을 완벽하게 보완해 더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또 수많은 버튼 대신 암레스트에 터치 스크린을 심어 이 넘칠 듯한 편의 기능을 보다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게 했죠. 에어 서스펜션과 후륜 조향 장치가 들어가면서 트렁크가 전작 대비 좁아진 게 흠이지만요.
파워트레인은 기존의 자연흡기 라인업을 대체하는 V6 3.5L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 단일 사양으로 개선된 8단 자동 변속기를 매칭해 구성이 단촐해졌습니다. 전자식 사륜구동도 여전히 선택할 수 있었어요. 380마력, 54kg 포스미터의 토크를 발휘하는 신형 엔진은 앞서 선보인 하위 라인업과 공유하는 유닛이지만 이 차의 성격에 맞게 여유롭고 안락하게 주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노면의 상태를 미리 감지해 감쇄력을 조절하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기본으로 전작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에어 서스펜션을 다시금 옵션으로 장비하면서 승차감과 주행 성능도 보강했죠. 심지어 에쿠스 시절 사용하던 독일제 에어 서스펜션이 아닌 국내 업체가 개발한 국산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향후 유지관리 부분에서도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소모품이라 수명이 닿으면 교체를 해줘야 하는데 이거 가격이 만만치 않았죠. 여기에 앞서 G80 스포츠 패키지에서 선보인 뒷바퀴를 최대 3.5도까지 제어하는 후륜 조향 시스템까지 갖춰 몸놀림이 가뿐해진 것도 분명한 장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체감상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냈고 5m가 훌쩍 넘는 전장에도 불구 유턴 시 회전 반경이 일반적인 중형차 수준으로 줄어들었죠. 하필이면 벤츠가 10도까지 꺾이는 신형 S클래스를 1년 먼저 선보여 괜시리 비교가 되기도 했는데 얘네는 외계인들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한편 리무진 모델도 새로워졌습니다. 이번에는 경쟁 모델과 마찬가지로 B필러 대신 뒷좌석 도어를 길게 늘려 이질감 없는 옆모습을 뽐냈죠. 전작의 리무진들은 사실 그 이질감을 의도한 모델이었습니다. 최상위 모델로서 일반적인 플래그십 사이에서 튀어 보여야 VIP의 권위를 드러낼 수 있다는 권위주의와 보여주기 문화의 산물로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모델이었죠. 아무튼 이런 모델이 사라졌다는 건 한국형 럭셔리의 기준이 높아졌다는 반증이겠죠. 그래도 일반형 모델이 경쟁차의 롱바디만큼 긴데 거기서 거진 20cm가량을 더 늘렸으니 남다른 분위기는 여전했죠. 더욱 넉넉한 거주성과 세미 안일링 가죽으로 마감한 시트 등 내부 역시 일반형 모델에 비해 호화롭게 꾸며졌고 무게감을 덜어낸 스탠다드 모델과 달리 누가 봐도 마이바흐 S클래스를 의식한 번쩍이는 크롬 장식과 육중한 전용 휠로 꾸며 이게 정녕 국산차가 맞나 싶은 압도적인 포스를 자랑했습니다. 그 대신 풀옵션 가격 1억 8천만 원이라는 국산차가 맞나 싶은 가격표를 달아 밸런스를 맞췄어요. 이와 더불어 롱바디에 한해 탑재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눈여겨볼 만하죠. 흔히 하이브리드 차 하면 떠올리는 풀 하이브리드처럼 배터리와 모터가 바퀴를 직접 굴리는 것이 아닌 엔진이 돌아가는 데 힘을 보태 시동을 걸 때나 가속을 돕는 방식으로 이 과정에서 시동도 더욱 부드럽게 걸리고 연비와 배출가스에도 이점이 있습니다. 이 G90에 탑재된 건 정확히는 모터와 배터리를 이용해 과급기를 작동시키는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 시스템입니다. 그동안 플래그십 모델의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이 배척받았던 이유가 터보 엔진 특유의 울컥임, 중저속에서 두드러지는 터보 렉 때문이었는데요. 앞좌석에서도 느껴지는 울컥임은 뒷좌석의 VIP에겐 더 큰 불쾌감으로 다가오겠죠. 아시다시피 터보는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이용해 터빈을 돌려 엔진에 더욱 많은 공기를 불어넣는 장치로 충분한 배기가스 압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정 이상 RPM을 올려야 하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특정 RPM에서 터보가 작동해 체감상 성능이 갑자기 확 좋아지는 구간이 생기고 이로 인한 가속의 딜레이, 즉 렉이 생기거나 울컥임을 유발하죠. 반면 슈퍼차저는 배기가스가 아닌 엔진의 동력을 이용해 공기를 불어넣는 장치로 딜레이 없이 저속에서도 안정적인 출력 향상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고속으로 갈수록 터보에 비해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네시스의 일렉트릭 슈퍼차저는 말 그대로 이 슈퍼차저를 전기 모터로 작동시켜 동력 손실 없이 중저속의 낮은 RPM에서도 과급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여기에 기존 3.5 트윈 터보의 용량을 확장해 육중해진 차체를 끌기에 충분한 기존 V8 5.0L에 맞먹는 성능을 제공하면서 자연흡기 못지않은 매끄러움으로 호평받았죠. 이후 올해 선보인 연식 변경 모델에서는 일렉트릭 슈퍼차저를 1번 모델까지 확대 적용하고 다양한 첨단 편의 장치를 기본화해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번에 기본 사양이 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은 단순히 앞뒤로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조향과 전후진을 반복해 웬만한 초보 운전자들보다는 안정적으로 주차를 합니다만 제가 늙어 죽는 게 빠르기 때문에 주로 주차된 차를 꺼낼 때 쓰게 되지만 이거 안 되는 차도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하게도 차를 내어주셔서 이 신형 G90을 구석구석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타본 모델은 연식 변경된 2023년형 G90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로 새롭게 적용된 21인치 휠과 AWD, 실내에는 시그니처 디자인, 프레스티지 컬렉션이 포함된 차량입니다. 낮고 날씬한 후륜구동 세단의 멋을 고스란히 품은 디자인은 내로라는 선배님들과 비교해도 눈에 띄게 멋스러워 보입니다. 우아하면서도 존재감 넘치는 디자인이 이 G90의 가장 큰 경쟁력이 아닐까 싶어요. 전면부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LED 헤드램프는 직진성과 광량도 만족스러웠고 매트릭스 하이빔까지 제공해 야간 운행 시 편의성이 높았습니다. 운전자를 반기는 라이팅 애니메이션, 물려받은 후진 가이드 램프도 여전히 재치있죠. 다만 이 퍼들 램프는 다른 곳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문을 열면 날개가 따라오는데 BMW의 카펫 라이트를 보고 이걸 보니까 좀 이거 없는 차도 얼마나 많습니까? 새로운 21인치 휠은 마치 만화경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고급스러움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전달했습니다. 예전에 볼보 V90 크로스컨트리 출시 초기에 21인치 휠이 탑재된 차량을 보고 압도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느낌을 여기서 받을 줄은 몰랐어요. 실내는 호화스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손에 닿는 모든 곳의 질감과 코를 감싸는 냄새마저 일반적인 대중차와는 결이 다르다고 느껴지게 만들었어요. 도어 버튼은 엄지손가락이 자연스레 닿는 곳에 있고 흔한 스위치 하나부터 웬만하면 들여다보지 않는 곳까지 재질과 디자인을 신경 쓴 흔적이 엿보였습니다. 뭐야,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있네? 시트 스위치는 왠지 모르겠지만 등받이 조작 스위치를 너무 높여놔서 앉은 채로 조작할 때 앞에 있는 방석 스위치랑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건 오묘한 디자인의 투스포크 스티어링 휠.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독특한 디자인도 멋스러웠고 직관적인 버튼 배치로 각종 기능을 사용하기에도 편리했습니다. 스와이프 기능을 품은 버튼은 왠지 익숙하죠? 너머에 자리한 계기판은 디자인이 지나치게 심플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오히려 간결하게 느껴져 거슬리지 않았고 내비게이션 정보를 띄우면 밋밋함도 일부 해소해줬습니다. 기본 사양이 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확실히 센터 모니터에 있는 것보다 시인성도 좋고 효과적이었어요. 다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친절해 계기판을 볼 필요가 딱히 없긴 했지만요. 하지만 굳이 이 버튼을 여기에 배치해야 했을까라는 의문은 들었습니다. 버튼이 있는 건 좋지만 이 두 기능은 거의 국룰이라고 할 정도로 익숙한 자리가 있는 기능들인데 엉뚱하게 이사를 온 느낌이랄까요? 계기판에 근접해 있는 만큼 주행에 관련된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나 에어 서스펜션 버튼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냥 커스텀 버튼으로 만들어 원하는 기능을 설정할 수 있게 해도 좋겠네요.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12.3인치 모니터는 의외로 탑승객에 가까이 배치돼 있어 수치보다 커 보였고 기능을 이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더 큰 TV가 필요해지기 마련이니까요. 다 떠나서 하위 모델보다 작은 건 좀 이해가 어렵죠. 가죽 마감의 스티치가 물 흐르듯 버튼까지 이어지는 이 디테일도 참 멋스럽죠. 아래로 자리한 공조장치 컨트롤은 제네시스의 모든 차종과 공유하는 구성인데 경사면에 배치된 하위 라인업들과 달리 정확히 수직이라 시인성이나 조작 편의성이 살짝 떨어지는 건 아쉬웠어요. 이 밖에 알루미늄으로 깔끔하게 마감한 기어 레버와 콘솔의 버튼들은 그 조작감이 참 고급스러웠습니다. 하위 모델에서는 이 두 개의 다이얼이 모양이나 크기가 유사해 헷갈리는 일이 생긴다는데 이 차는 다행히 헷갈리진 않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주행에 나섰습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첫 번째로 만난 신호에서부터 존재감을 내비쳤는데요. 차가 채 멈추기 전에 엔진이 꺼지고 부드럽게 재시동되는 느낌은 ISG 시스템만 있는 보통의 가솔린 세단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또 겉에서 봤던 무게감과 덩어리감이 운전할 때도 고스란히 느껴졌던 이전 세대 G90과 달리 덩치에 비해 차가 가뿐하게 느껴져 운전이 상당히 편리했습니다. 쫀쫀한 핸들링과 누가 손가락으로 뒷공무니를 살짝 밀어주는 느낌의 후륜 조향으로 몸놀림이 더 날렵해지니 체감상 수치보다 더 작은 차를 모으는 기분이 들 정도였어요.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에 놓으면 시트가 허리를 움켜쥐고 차의 모든 감각이 예민해져 더 즐겁게 달릴 수도 있습니다만 애초에 이 차는 스포츠 모드가 어울리지 않죠. 넉넉한 출력은 강렬함이 아닌 조금 더 여유롭게 움직이기 위한 것일 뿐 드라이브 모드를 길게 눌러 곧바로 쇼퍼 모드로 진입했습니다. 브레이크와 엑셀 페달의 감각은 물론 서스펜션의 반응까지 오로지 승차감에 집중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차량 앞에 계속해서 얇은 카펫이 깔리는 느낌이랄까요? 노면의 질감을 있게 만드는 극상의 편안함을 주는 것은 다시 돌아온 에어 서스펜션의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단단하지도 그렇다고 무르지도 않은 쫀득한 감각과 주행 환경에 따라 지상고와 감쇄력을 스스로 조절하고 지하주차장 같은 급경사를 내려갈 때는 앞부분만 들어올려 불쾌한 충격과 차량 하부가 긁히는 것을 방지해주기도 하는 참 기특한 친구죠.
흔한 진동은 물론 노이즈 캔슬링으로 아예 소음까지 지워낸 듯 고요하다 보니 왠지 모를 이질감까지 들 정도였는데요. 속도감이 없다 보니 내비게이션을 신경 쓰지 않으면 과속을 하기 십상이었습니다. 잔잔한 음악과 운전석 마사지 시트까지 잠이 올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 저는 기계랑 속도감을 공유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주행안전 및 어시스트도 더욱 발전해 각종 사고 방지는 물론 깜빡이만 켜면 알아서 차선을 바꿔주는 단계까지 올라왔죠. 어색함도 크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아예 부분적인 자율주행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더 편해진다고?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이 차의 진가는 뒷좌석에서 드러나죠. VIP에게 운전을 맡기고 저도 뒷좌석을 경험했습니다. 이질감이 들 정도로 차분한 주행감이 운전석에서는 불만이었지만 운전이라는 행위와 상관이 없게 된 순간 그저 장점만이 남더라고요. 구름 위를 떠가는 듯 편안했고 솔솔 오는 잠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좌석보다 살짝 높게 설정된 시트 포지션과 몸 전체를 떠받드는 시트가 뭐라도 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이 맛에 돈을 쓰나 봅니다. 심지어 풋레스트 안쪽에는 발 마사지기까지 있는데 저는 발이 안 닿아 사용할 수 없었어요. DMB는 HD 화질을 지원해 볼맛이 났고 얼마 전부터 왓챠와 웨이브 같은 국산 OTT를 지원해 따로 USB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건 역시 분명한 장점이었습니다. 다만 천장을 뒤덮는 거대한 스크린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넷플릭스 같은 해외 업체들도 가능한 빨리 지원해줬으면 좋겠네요. 여기 타실 VIP들도 DMB는 안 봐도 분명 유튜브는 보실 거예요. 이 밖에 양쪽 창문과 커튼을 조작할 수 있는 스위치, 밝기는 물론 톤까지 조절할 수 있는 실내 조명, UV 살균 기능을 내장한 암레스트 수납함 등 필요 이상의 편의 정비로 무장한 이 차를 타고 있으니 앞서 언급한 고급 한정식을 먹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온갖 좋은 재료로 배불리 먹고도 남을 음식을 차려내는 것뿐만 아니라 공간이나 식기, 작은 수저받침 하나까지 신경 쓰는 것, 상대방에게 대접받는 느낌을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서로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만난 G90은 앞좌석과 뒷좌석 어느 쪽에 타도 만족감이 상당한 모델이었습니다. 내연기관의 정점이라고 평가받는 현행 S클래스와 7시리즈를 경험하지 못해 그들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전에 시승한 직전 모델과는 큰 격차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약 1000km가량 주행하며 기록한 평균 연비는 리터당 10km 내외. 2톤이 훌쩍 넘는 공차 중량과 차급을 감안하면 하이라이너과 그다지 차이가 없는데 이건 마일드 하이브리드 덕을 좀 받겠죠. 공간도 넉넉하고 기본 모델의 암레스트도 충분히 호화롭기 때문에 굳이 롱힐 베이스나 4인승 시트까지는 선택하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단 에어 서스펜션은 선택이 아닌 필수 같습니다. 이 세대 G90은 전 모델 대비 시작 가격이 크게 올라 가격 접근성이 떨어졌음에도 본격적인 출고가 시작된 지난해 누적 판매량 23,000여 대를 기록하며 이번에도 어마무시한 국내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이 차는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는 콘크리트 같은 수요층을 가진 모델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동안 차가 좋아서 경쟁력이 뛰어나서 잘 팔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현대 에쿠스만 해도 수입차 못지않은 비싼 가격에 비해 돈값을 못한다라는 평가가 늘상 따라오곤 했는데 이번에 만나본 2세대 G90은 이 정도면 수입 플래그십을 고려하는 소비자들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 때부터 새로운 얼굴로 태어난 하이 라인업들이 모두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 G90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제네시스는 신형 라인업을 내놓을 때마다 서울에서 태어난 럭셔리 브랜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저 동아시아의 자동차 브랜드로 일본 차를 철저히 벤치마킹해 그들이 가진 제품 경쟁력에 묻어가려던 현다이 시절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죠. 이제는 한국산 브랜드임을 전 세계에 알리고 이를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할 만큼 자랑스럽게 내세운다는 점에서 왠지 모를 감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욕심은 끝이 없다고 저는 이왕이면 제품에서도 서울 출신 티가 좀 났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가끔 한국차의 특징이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곤 했는데 뭔가 명쾌하게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현대기아차로 대표되는 동급 대비 화려한 디자인과 가성비인데 이건 한국차만의 무언가라기보다는 단지 업계 후발주자의 숙명에 가깝죠. 2009년 현대차가 명품 패션 브랜드 프라다와 협업한 제네시스 프라다를
2013년에는 한술더더 에쿠스 에르메스를 선보이는 등 유럽 명품 브랜드의 이름을 빌려 그저 고급진 이미지를 더 씌우고 있을 때, 비슷한 시기 BMW가 한국의 나전 7기 명인과 함께 한국의 미를 담은 고급차를 선보였던 것은 어린 저에게도 많은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인천 영종도에서 성업 중인 BMW 드라이빙 센터도 그렇고 여러모로 국내 기업이 해야 할 일을 이 BMW가 먼저 하는 느낌이네요. 문득 예전에 만난 영국 브랜드, 다른 나라로 팔려나가긴 했지만 랜드로버 레인지로버와 미니를 보고 감탄했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영국 국기인 유니언 잭을 형상화한 패턴을 곳곳에 심어 누가 봐도 영국 차임을 확실하게 드러냈죠. 물론 정치와 경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오랜 기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영국의 국가 브랜드 파워가 그 바탕에 있을 겁니다. 근래 우리나라도 국제무대, 특히 문화 부분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국차만이 담을 수 있는 디테일을 첨가해 대한민국의 제품임을 드러내는 것도 제네시스가 독창성을 갖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백의 미를 강조한 인테리어, 전통 상감 기법으로 새긴 G 매트릭스 패턴, 한라산에서 영감을 받은 외장 컬러 같은 요소만 봐도 고민이 담겨있는 게 느껴지지만 크게 공감이 되거나 뭔가 확 와닿지는 않았죠. 오히려 더 단순하게 접근해서 한국의 전통 음악인과 콜라보한 무드 큐레이터를 선보이거나 이미 독특한 옵션인 자연의 소리도 생기 넘치는 숲, 비오는 하루같이 단순한 이름으로 흔한 백색 소음처럼 느껴지게 만들기보다는 제주 비자림 숲소리, 창경궁의 빗소리같이 한국의 스토리를 담는다면 제네시스만의 색다른 매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국산 럭셔리카의 끝판왕 G90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비록 시작은 에쿠스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내지 못한 채 가명으로 출발했지만 본래 이름을 되찾고 제네시스의 든든한 플래그십으로 자리잡았죠. 좋고 나쁘고를 떠나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수준을 대변하는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다는 걸 부정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완벽하게 분리되지 않은 프리미엄 서비스, 비교적 이른 시간 내에 도입한 수많은 기술들로 인한 부작용을 겪는 등 실망스럽거나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세대를 거듭할수록 눈부시게 발전해 어느새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 명차들과 경쟁하고 있는 걸 볼 때마다 국산차의 발전을 응원해온 저로서는 참 감개무량하게 느껴집니다. 얼마 전 브랜드 출범 10년이 채 되지 않아 100만 대를 돌파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죠. 허나이 중 국내 판매량은 68만여 대. 최근 엄청난 폭으로 늘어나 30만 대가 넘게 팔린 해외 성과도 충분히 놀랍고 기분 좋지만, 지금의 제네시스가 될 수 있었던 데는 국내 소비자들의 역할이 상당했다는 이야기죠. 모쪼록 국내 소비자들을 위해 더욱 힘써 모두에게 응원받고 사랑받는 브랜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네시스의 맏형 G90은 앞으로 어떤 활약을 펼치게 될까요? 그나저나 신형 G90이 대통령 의전차로 쓰이는 걸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더욱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사소하지만 궁금한 자동차 이야기, 멜론 머스크였습니다.